안녕하세요. 심장 건강 송연의 의학 정보. 오늘은 성분명으로 쿠마딘, 그리고 상품명으로는 와파린에 대한 복용 시의 흔한 질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입니다. 먼저 쿠마딘은 언제 복용하나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쿠마딘의 작용 기전 및 검사 결과, 세 번째로는 상처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의 주의사항, 네 번째로는 다른 수술, 시술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관계, 다른 약, 한약 등 복용했을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로 중간을 건너뛰어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코마드는 언제 복용하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마드는 역사적으로 쥐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960년도나 1970년대는 집이나 거리에 쥐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코마딘이란 그 약을 쥐약으로 물론 판매를 했는데요. 그 약을 밥이나 혹은 뭐 음식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엌이나 이런 데 놔두면 쥐가 이걸 복용하고 그러면 바로 쥐가 그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옛날에 있었는데 그만치 코마딘은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그러면 이때 쥐는 이 코마딘을 먹고 왜 사망했냐면요. 장출혈이라든지 뇌출혈 등이 돼서 쥐가 사망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쿠마딘은 항상 어떠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일정한 용량을 먹어야지 만약에 잘못 드시면 용량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어, 의학적으로는 심장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인공 판막 치환술을 했을 때, 특히 금속 판막을 삽입했을 때 혈전, 피딱지가 생기지 말라는 목적으로 항응고제인 쿠마딘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약들이 없어서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혹은 투석 환자거나 뇌졸중이 있어서 혈관이 막힌 환자를 뚫을 때 뭐 이럴 때 코마딘을 복용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정맥이나 뭐 스텐트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혈소판하고 관계된 약들을 복용하지 코마딘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적 병에 관계된 약으로는 인공 판막을 쓸 때만 코마딘을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코마딘의 작용 기전 및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간에서 이용되어 혈액 응고 요소를 만드는데요. 이 코마딘, 즉 와파린은 비타민 K의 기량제로 팩터 혈액 응고 요소입니다. 팩터 2, 2번, 7번, 9번, 10번에 영향을 줘서 혈액 응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바로 비타민 K에 작용을 해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작용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코마딘은 약효가 세서 항응고 작용은 매우 확실한데요. 과다 복용할 때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효의 작용 시간이 2, 3일로 매우 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로 끊어도 바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간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쿠마딘은 치료 범위가 좁아서 피검사, PT, 프로스럼빈 타임이라고 혈액 응고 검사인데요. 그런 PT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한 2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혈액 응고 기준 수치를 INA라는 기준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프로스럼빈 타임 INR 2.0에서 2.5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마딘은 간에 영향을 주거나 비타민 K와 관계된 음식이나 약에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나 약은 간이나 비타민 K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쿠마딘은 피떡을 만들게 하지는 않으나 기존에 생긴 피떡을 녹이지는 못합니다. 즉 뇌혈관이 막혀서 피떡에 의해서 막혔을 때 쿠마딘을 복용한다 그래서 뇌혈관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쿠마딘 복용 중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응고 검사 PTINR이 치료 범위인 경우에는 출혈은 꽉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멈춥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칼에 베었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인이 만약에 1분 누르고 있으면 멈춘다 그러면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5분을 누르건 10분을 누르건 30분을 누르건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멈추니까 겁내지 말고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PTINR이 매우 늘어나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쿠마딘을 일시 중단하고 안정 가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응고제 용량이 늘어나서 피가 나는 경우에 돌아다니면 무릎 등에 피가 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서 혈액 응고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필요하면 혈장을 투여합니다. 왜냐하면 혈장 안에는 응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피가 나는 것을 좀 줄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혈 부위에 따른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뇌출혈이 되면 뇌출혈 부위를 수술을 한다든지 코피 나는 곳에 전기적 소작을 한다든지 각종 부위에 혈전 제거를 한다든지에 따른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PT 검사의 결과에 따른 쿠마딘을 다시 복용해 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술이나 시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마딘 항응고제는 이틀 전에 끊습니다. 보통 아스피린이 7일 전에 중단한다고 3일 이상 중단하면 인공판막 등의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중풍이나 혹은 심장이 갑자기 쓰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3일 이상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응고제를 중단하게 되면 항상 혈전의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입원 가능한 경우에는 제일 안전하게는 이틀 전에 쿠마딘을 중단하고 또 다른 항응고제인 헤파린으로 복용을 바꾸고 수술 직전 3에서 보통 6시간 전에 헤파린을 중단하고 큰 수술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이 많은데요. 치과 진료를 한다 해서 항상 모든 환자들이 피가 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뽑는 경우 등에 피가 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끊고 피가 안 나는 진료는 지속해서 복용을 하면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는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이를 뽑을 때 이틀간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치과 진료 후에 솜을 장시간 꽉 물고 있는 게 사실은 혈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보통 정상인이 한 30분에서 1시간 솜을 물고 있는다 그러면 6시간에서 10시간 피가 멈출 때까지 꽉 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멈추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이틀간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솜을 오래 물고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문이 많은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내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암이 있는 경우는 우리 그 전문가들이 보면 내시경을 할 때 조직 검사를 안 하더라도 모양만 보면은 우리가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끊지 않고 항응고제 코마딘을 끊지 않고 내시경을 먼저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모양만 본 다음에 암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면 되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검사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제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조직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고 큰 폴립을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이틀 중단하고 내시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신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임신하여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조직 판막을 사용해야지 금속 판막을 쓰면 곤란합니다. 조직 판막은 언제든지 하응 고절을 끊을 수 있거든요. 어, 그래도 혹시 금속 판막을 치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하응 고절을 끊고 나는 임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임신 기간 중에 헤파린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파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출혈이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헤파린으로 복용을 변경을 한 다음에 에,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코마딘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술을 해서 약을 끊고 나서 언제부터 그럼 다시 코마딘을 복용하면 되냐면요. 피가 멈췄다라는 증거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금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복용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간하고 영향을 맺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음식은 코마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어떤 음식이 코마딘에 영향을 주는지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인과관계를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괜찮고 어떤 음식은 안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하게 건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코마딘에 영향을 주어 언제든 약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식사라면 언제든지 드셔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에는 사실 인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약재가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 혹은 친지가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삼계탕을 뭐 가끔가다 먹는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건강을 목적으로 삼계탕을 매일매일 드신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시금치 등 푸른 채소는 비타민 K가 많아서 코마딘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찬에 나오는 시금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한두 점 먹는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도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를 간대든지 푸른 채소를 갈아서 집중적으로 믹서기에 갈아서 그거를 막그 약처럼 먹는다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커피, 홍차, 티, 뭐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혹은 내가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만약 건강을 위해서 어떤 티를 뭐 다섯 잔, 여섯 잔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과일 말린 거는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종종 있는데요. 과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과일 안주로 말린 과일을 먹는다 그러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먹는 건 괜찮죠. 하지만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말린 과일을 갈아서 그거를 뭐 약처럼 가루약처럼 매일 일정 복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코마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장어는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 장어는 먹어도 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얼마든지 맛있잖아요. 뭐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장어를 약으로 여러 마리의 장어를 그 굽는다 그러죠. 그 탕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엑기스만 먹고 이러면 그거는 약이니까 그거는 곤란합니다. 수술 전부터 항상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먹었답니다. 코마딘을 복용해도 매일 한 잔씩 먹어도 되나요? 매일 한 잔씩 먹는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맨날 했던 거니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과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몸에 건강해진다더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드시다가 갑자기 사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잔씩 사과즙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 일이 되겠습니다. 술을 복용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셜 드링킹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두세 잔 정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어떤 음식이든 자연스러운 음식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한약을 포함한 다른 약, 보조제 복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항응고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약이나 보조제는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약은 항응고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약을 안 먹다가 복용을 하면요. 항응고제 용량을 막 서너 배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냥 보통 때 약효가 모자른 셈이 되니까요. 특히 심장 수술 후에 항응고제를 복용한다 그러면 이 금속 판막, 그 인공 판막 안에 잘못하면 혈전이 생기거나 혈전이 생기면은 떨어져 나가면 중풍이 되는 거죠. 혹은 약 용량이 과다하게 된다면 피가 잘 안 굳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장출혈이 된다거나 뇌출혈이 되는 등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약, 한약을 포함한 다른 약, 보조제는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쓰는 한약 중에서 인삼, 홍삼, 뭐 대부분의 한약재들 중에 특성이 뭐 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항응고제의 효과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은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 제제 복용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 제제에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코마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을 복용한다면 K가 안 들은 거를 복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중에서 비타민 모자른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영양 상태가 과다 영양이 문제가 되지 비타민이 모자르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꼭 드실 필요는 없는데 정말로 꼭 드신다 그러면 비타민 K가 있는 점인지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다고 두루두루 먹는 각종 건강 부조제 전부 위험합니다. 아까 제가 보통 그 다른 식사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은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흑연소, 개소주, 양파즙, 마늘, 생사탕, 그 뱀이죠. 무슨 새싹보리, 청국장, 분말, 무슨 뭐 세인트 존스 워터라고 무드 전환하는 허브가 있답니다. 뭐 은행나무 잎 추출해 키토산, 지렁이즙, 뭐 이 세상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 보조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 그러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조제를 드시는데 그런 보조제는 다 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따라서 항응고제를 드신 분들한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각종 음식물도 식사는 괜찮지만 음식물이 아니라 약을 목적으로 해서 드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귤 끓인 차라든지 오미자라든지 무슨 각종 차 등등도 전부 안 되겠습니다. 기타 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혈전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응고제, 코마드는 매우 강력한 약이라서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응고제만 복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아스피린을 같이 환자분들에게 복용시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환자분이 항응고제 복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감퇴가 있다거나 혹은 다른 약을 수시로 먹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환자분이 항응고 수치가 막 변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라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합니다. 물론 아스피린을 같이 주는 경우에는 항응고제 용량을 살짝 줄여서 INR 수치를 조금 낮은 쪽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몇 번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PT 검사를, 항응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 자주 검사를 하면 자주 검사를 할수록 안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복용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가 되는 환자들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항응고 검사를 하고, 어, 코마딘 용량이 제대로 맞는지 용량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항응고제를 복용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매일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량이 또 마구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로는 자주 검사를 하면 검사할수록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 복용량이 안 맞는 것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항응고 검사를 받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피가 잘 안 굳는 쪽으로 늘어나 있으면 우리가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멍이 잘 들고 안 나던 코피가 나고 혹은 소변을 볼 때 피가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PT 검사를 하고요. 오히려 항응고 용량이 모자른 쪽으로 피가 잘 굳는 쪽으로 가 있을 때는 의심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때는 몸의 컨디션이 조금 나쁘다든지 조금 무드가 조금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PT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약을 꼭 복용하여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약은 항응고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약을 꼭 복용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약 복용 후 이틀 내지 3일 뒤에 PT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용량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고 약 용량을 다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약을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가 그 치료가 다 끝나서 약을 줄이거나 끝나게 되면 다시 PT 검사를 2, 3일 뒤에 해서 안전한 레벨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응고제를 코마딘을 복용하는 분은 피가 잘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가벼운 운동 얼마든지 하셔야 되죠. 하지만 운동선수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하면 관절 등에 피가 고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개인용 혈액 응고 시간 검사기가 있나요? 휴대용 혈액 응고 시간 측정 시스템인데요. 최근에는 뭐 저렴한 가격에 마치 그 당뇨를 손가락에 찔러서 당뇨 검사를 하듯이 인슐린 저, 저 치료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검사를 하는 듯한 그 혈액 응고 시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입하여서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PT를 항응고 시간을 유지를 할 수 있죠. 어, 이때도 물론 처음에 몇 번은 만약에 응고 시간이 치료 범위 안에 안 맞으면 병원에 오셔서 약 용량에 대한 지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약을 먹는 시간은 오전이 좋은가 오후가 좋은가요? 하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간에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일정 시간만 지켜서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오전에 피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은 오후에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약 복용을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약 복용 시간이 아침 8시인데 점심 때 약 복용 못한 거를 알았다 이러면 점심 때 그냥 드시면 됩니다. 혹은 저녁 때 정도라도 24시간 이내 만약에 알았으면 그때 드셔도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내가 어제 약 복용을 못한 걸 알았다 그래서 약을 2배로 먹는 거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어, 일단은 약 복용을 얼람 같은 시스템을 잘 맞춰놔서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혹시 못 드셨으면 그거는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PT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약을 2번 먹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약이 피가 나는 잘 굳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약을 2배 용량으로 한 번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연달아 이틀을 두 배로 먹었다 이러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먹으면 이거는 병원에 와서 PT 검사를 하고 의사하고 상의하고 약 조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의 코마딘에 관계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응고제는 위험한 약이고
여러 음식, 여러 약하고 영향을 맺을 수 있는 약이니 항상 조심해서 PT 검사를 자주 하고 의사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안전하게 약을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